예, 앞쪽에. 저는 아까 얘기하신 과학을 10년째 공부하다가 이제 역사를 공부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조금 두 가지 부분에서 의심이 되는 게 있어서 첫 번째는 제가 보다 보니까 사극이나 아니면은 시대에 따라서 나온 책들에 대해서 한 인물에 대한 관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어릴 때 봤던 장희빈은 되게 악녀였는데 어느 순간에는 남인을 위해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보다 보면 좀 헷갈려서 이걸 내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 위험한 건 아닌지 그게 좀 걱정이 됐었고요. 또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미스터 선샤인을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됐는가 싶어서 조선시대에 관한 책을 봤는데 한 번도 거의 초반에만 조금 정발을 할 듯 말 듯하고 한 번도 나아가지 못하고 방어만 하고 있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방어도 제대로 그거 못해서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잘 몰라요. 우선 이제 그 근데 장희빈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어떤 사람도 하나의 얼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거를 심리학자들은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 모두는 각각 다 복수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격은 단면이 아니에요. 입체죠. 그리고 단색이 아니에요. 여러 색깔이 섞여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다르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또는 우리의 자아, 어떤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완성되어 있거나 어느 시점에서 어떤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하나의 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개인의 삶은 다 입체적이에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떨 때는 장희빈이 좀 안 됐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때려주고 옆에 있으면 발로 차버리고 싶은 느낌이 들고 그게 다 장희빈이에요. 이게 저보고 요새 그런 말 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이메일로. 예전에는 아주 싫어했는데 요즘 제가 잘못 봤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욕했던 건 미안합니다. 제가 답을 안 보내요. 그건 귀하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이제 어떤 분은 저보고 변신에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변신한 적이 없어요. 제가 뭐 피카츄도 아닌데 변신은 없어요. 저는 변신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는 일이 달라졌어요. 직업을 바꿨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얼굴들 중에서 여의도에서 활동을 할 때는 그쪽에 필요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글 쓰고 뭐 방송 조금 뭐 가끔 나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필요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메일을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있을지는 몰라도 그 답을 보낸다면 그렇게 보내죠. 제가 원래 얼굴이 여러 개예요. 이렇게 보내죠. 당연합니다. 역사 속의 인물이든 지금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여러 개의 얼굴을 갖고 있고요. 그 얼굴 중에 어떤 것들이 어느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적어도 저 정도 나이를 먹으면 제만큼 50대 남자가 변하는 거 봤어요? 어지간히 해서는 안 변해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다. 역사 인물을 볼 때는 그렇게 다면적으로 그 사람을 봐주는 게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독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선시대는 제가 답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되게 만족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조선은 사대부들의 나라인데 사대부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복전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이상으로 생각해요. 군자 이런 거요.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물질에 있지 않고
아니 물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우고 뭐 부정부패하고 뭐 재물 늘리고 다 했죠. 하면서도 마음속의 생각은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건 내가 하긴 하지만 도덕적으로 나를 고양시키고 완성형의 인간으로 가는 것이 훌륭한 것이고 국가 운영도 그처럼 되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대외 정복 전쟁에는 관심이 없죠. 그러면 이제 쳐들어오는 외구나 제대로 막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뭐 다 자기 인격 수양하느라고 백성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나 봐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저는 이제 밖으로 영토 확장 전쟁을 벌이지 않은 것은 괜찮았다고 봐요. 백성들한테 좀 잘 해주지 못한 거 이런 건 아주 나빴어요. 그리고 외교적으로 좀 무능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뭐 지금 대마도가 부산에서 배로 1시간 10분 정도면 가죠. 일본 본섬하고 거리보다 반밖에 안 돼요. 부산까지가. 왜 우리 영토가 안 됐게요? 안 받아줘서 안 된 거예요. 안 받아줬어요. 대마도에 좋은 사람이 많이 가 있었고 부산이나 이런 동네 쪽에도 외관이 있어서 일본 그 당시 일본이 아니고 외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마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먹고 살 데가 없어요. 이 높은 산의 윗부분만 물 위에 있고 밑에는 다 잠긴 거거든요. 지형을 보면 우리 남해에서 연속되는 지형이에요. 우리 동남 해안 쪽에서. 식생도 그렇고 토질도 그래요. 우리 추자도나 이런 데처럼 위만 남은 거죠. 인구가 적을 때는 밭농사하고 물고기 잡아서 살아가는데 좀만 인구가 늘면은 굶어 죽어요. 그럼 자식이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식량을 구하러 가야죠. 그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우리 남해안이 가까워요. 당연히 가서 조선 사람들이 뭐 별로 반기지 않는 물건밖에 없잖아요. 거기 뭐가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뭐 대마도주가 보내서 쌀 좀 주세요. 우리 조선에 귀속되고 싶어요. 그런데 쟤들은 뭐야? 쟤들 걸베이 아니야. 그래서 안 받아줬어요. 뭐라도 갖고 와봐라. 갖고 와보고 그러면 니네 굶어 죽는다니까 뭐 겉벌이라도 좀 줄게. 이랬으면 무역을 해줬으면 괜찮아요. 근데 가면 저반도 못하게 하고 관군들이 막 활 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피해가지고 가서 약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 가지고. 그게 외국의 출몰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가 노략질 하는 걸 즐기겠어요. 살아보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당시로서 보면은 군사력으로만 제압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근데 우리가 상공업을 천시했던 나라잖아요. 상공업을 중시하는 나라. 근데 장보고 같은 사람이 왕이었다. 그럼 야 우리 해양으로 나가야 돼. 거기 항구 개발하고 걔들 오면 우선 밥 주고 걔네 뭐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봐.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이 안으로만 웅크리고 그리고 그 개항을 거부하면서 나중에 쇄국 정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데올로기와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성리학 이데올로기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통념, 지배적인 사고방식의 유효성에 관해서 항상 의심하는 태도를 그런 과학적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기운 거다. 그렇게 저는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제 양성평등을 위해서 남성 질문자 마이크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는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과거에 우리가 범했던 어떤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사서를 많이 읽으시고 역사를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그런 경향성 같은 것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저희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맥락을 쭉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어떤 경향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흐름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공통적인 성향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 앞으로 우리 어떤
지금 이제 현대 우리 사회에서 진행 방향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큰 흐름의 변화라든가 우리 사회 변화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이제 하면서 뭐 이제 양극화 사회가 되게 양극화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되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어떤 우리 사회의 흐름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당면한 어떤 그 중요한 어떤 핵 우선 과제라든가 혹시 그런 것들이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식견이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이제 뚜렷하게 인간 사회를 보면 뚜렷한 흐름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지식과 정보,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이거는 퇴보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만 갑니다. 위로만 가고요. 이거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기에 퇴락하고 이런 건 있으나 호모사피엔스 전체로 보면 항상 높은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 발전, 지식과 정보의 유통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더 빠른 속도로 가속 팽창할 거라는 거, 그거는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이 과거에는 일국적인 거였다면, 그러니까 내셔널한 또는 더 좁게 보면 국지적인 리저널 한 거였다면 지금 갈수록 글로벌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발견한 것들을 보면 남해안에서 낚시하던 사람이 비닐봉지를 딱 버리면 그럼 처음에는 그래요. 그거 왜 버리세요? 이러면 일본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민족주의죠. 아, 여기서 버리면 일본 가니까 고소하다 이거야. 근데 그게 일본의 어떤 것 쓰레기는 일본 해안에 닿지만 어떤 것들은 계속 흘러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로 돌아온다고. 한 20년 지나가지고. 그리고 뭐 어디 대양 어디엔가에는 한반도만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모든 해양생물 속에 다 누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글로벌한 문제거든요. 온난화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우리 동네만 잘 되면 됐던 게 이제는 우리 지역이 잘 돼야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돼야 되고 하는 데에서 이제 글로벌한 쪽으로 계속 문제들이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점점 더 글로벌화하고 있다. 이게 두 번째 현상이에요.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스티븐 핑커라는 분이 그게 우리 마음의 선한 천사인가요? 하여튼 그런 벽돌만한 배고 자기 좋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논증 증거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인간의 폭력성이 감소해 왔대요. 계속 지속적으로. 돌도끼를 들고 다니던 시절에서 시작해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무기가 발달해서 살상의 숫자나 인구도 증가하고 그래서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그 공격성의 정도, 폭력의 정도, 그리고 이 폭력이 일상에서 얼마나 만연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뚜렷하게 감소해온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추세가 되리라고 봐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점 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흐름을 가만히 보면 지구 제국이 만들어질 거라 저는 그렇게 봐요. 지구 제국이 만들어지고 호모사피엔스가 우리 모두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권국가의 지금 개별국가의 주권 중에 상당 부분을 양도해서 그것을 지구 제국이 가져가서 해내고 글로벌한 문제는 그 다음에 내셔널한 문제 이런 것들은 일국적인 문제 또는 지역적인 문제들은 그 지역의 정부가 지방정부처럼 해나가는 이런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찌 보면 가야만 한다. 거기 도달 못하면 멸종될 거다. 호모사피엔스가. 그런 막연한 그런 추정, 예측 이런 것들은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오랫동안 우리를 사로잡아 왔던 그런 민족주의, 또 인종주의, 지역주의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는 호모사피엔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어떤 감정, 정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키워 나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 대회칙은 아니었고요. 네, 제일 뒤에 뒷면에 지금 손 드신 세 분 다 하고 끝내죠. 예. 세분 예, 정확히 남자분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말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그 역사라는 것이 사실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 역사의 관점이 변한 것처럼 자녀분을 키우시면서 관점의 변화가 있었는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예. 이제 자녀를 낳고 키운다는 건 되게 큰일이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부부는 살다가 서로 사랑과 상호 책임, 사랑과 서로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뭉쳐서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사랑이 없어지거나 더 이상 책임지기 싫으면 갈라서면 돼요. 근데 자녀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녀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점까지 일방적인 책임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애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결정해서 낳은 거거든요. 아이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물론 일상적으로 가족의 생활 공동체에서 가족을 유지하는 동안은 서로 간에 책임성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 계약은 일방적인 거였어요. 애들은 도장을 찍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냐면 부모가 져야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을 대하는 것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꼭 참아야죠, 자식한테는. 그죠? 특히 이제 중2병 이런 단계를 지나갈 때는 그거 화내면 안 돼요. 부모한테는 화낼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난 거기 때문에. 그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믿으면서 그 뇌의 전두엽이 빨리 성장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가는 수밖에 없고요. 이제 자녀를 기르다 보면 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하고 애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참는 법을 배우게 되죠. 참는 법을. 그래서 역사를 보는 관점까지 변화될 일은 아니지만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소간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되게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좋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잘만 하면 인격 도야에 도움이 된다. 네, 그 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한테 당부할 거는 제가 뭐 당부할 자격이 있나요? 그냥 예. 자녀들은 선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동등할 수 없어요. 그 자녀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그 점을 생각을 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크게 나빠지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애들이 제일 열받을 때는 부모가 자기를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느낄 때거든요. 예.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뭐 엄마가 생각할 때는 아빠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혹시 좋지 않을까? 그 정도가 맥시멈이 돼야지 이게 옳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더 잘 판단할 수 있어. 이거 아니라고 봐요. 부부 사이에도 그거 잘 안 되거든요. 더 오래 산. 근데 DNA를 나눠줬다고 해가지고 더 짧은 기간 생활한 자식하고 사이에 그걸 바란다는 거는 과한 기대와 욕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애들이 행복해하면 나도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애들이 행복해하지 않는 일을 않는 쪽으로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좀 참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경험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네, 작가님의 역사의 역사를 읽다가 그 앞에 프롤로그 부분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위대한 역사가는 우리가 사는 사회와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감정의 물결을 일으킨다.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혹시 작가님의 최근의 생각과 감정을 가장 물결을 일으킨 역사적인 사건이나 또는 인물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런 물결을 겪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요, 제가? 저는 요즘 이제 역사서를 보면서 소소한 재미들을 느끼고는 있는데요. 막 모르던 사건이나 모르던 인물을 막 새로 알게 되어서 뭘 확 깨우치는 이런 국면은 지나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면도 있었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이 먹어간다는 거에 대한 옛 성현들의 말씀 중에 이제 받아들일 것도 많이 있지만 못 받아들일 것도 많더라고요. 이제 나이 먹어가 보니까. 근데 나이가 더 들면 지혜로워진다. 이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뭐 자꾸 잊어먹어요. 뭐 자꾸 잊어먹는데 지혜로워질 리가 있나요? 다만 지혜로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제 허용되어 있는 날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냥 일시적인 거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덜 싸우게 되죠.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니까 그게 어찌 보면 좀 지혜로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영화를 보러 갔는데 갈 때 영화 제목이 뭐고 감독이 누구고 주연 배우가 누군지 다 알면서 갔는데 영화를 보는 도중에 그 배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미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냥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열심히 노력해갖고. 그래서 뭔가 어떤 생각과 감정의 물결에 확 휩쓸리는 어떤 거를 바라지 않고 삽니다. 그냥 확 휩쓸리는 거는 이제 안 바라고 그냥 잔잔하게 누가 조약돌 하나 퐁당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정도만 이제 얻을 수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정도는 꼭 역사책이 아니더라도 이 책을 보다 보면 그런 거는 많이 오죠. 그래서 이렇게 자잘하게 즐기면서 이제 책을 즐기면서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책도 역사의 역사도 뭐 그렇게 뭐 거창한 얘기 없잖아요. 그냥 자잘한 얘기들인데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면도 있었네. 이런 사람도 있었네.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래도 최강원 값은 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썼고 또 실제로도 그런 것 같죠. 예. 뭐 그렇습니다. 저쪽에 예. 질문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여론조사 중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표가 나왔는데 유독 20대만 성별이 싹 바뀌어서 남성들은 굉장히 지금 반대하고 딱 그 비율만큼 여성들은 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보면 뭐 젠더 문제도 있다는 분도 있고 이번에 그 사고 여러 가지 분도 있듯이 어떤 그 20대 남성들의 어떤 삶이 힘들다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한번 좀 저도 그 신문에 언론에 그 보도된 거는 봤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20대 여성은 전 성연령 계층 중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고 20대 남성은 제일 낮은 걸로 나와요. 젠더 이슈가 있다는 건 분명하죠. 그렇지 않고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죠. 취업의 어려움이라든가 뭐 대학생활의 어려움이라든가 뭐 이런 고용 불안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녀 공이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근데 똑같은 정부 아래 정부에서
사회인데 똑같은 정부고 똑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20대 남녀가 그렇게까지 2배 이상 그렇게 지지율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거는 남녀가 각각 다르게 느끼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뭔지는 몰라도 예.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건 감수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가. 지금 국무위원을 뽑을 때 최소한 30%를 하려고 뭐 가끔은 제가 볼 때는 장관 아닌데 이런 분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여성들이 지금까지 큰 권한을 행사해 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훈련된 여성도 적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 이거 헌법적 판소 결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남자들은 군대를 다 가야 되잖아요. 여자들은 안 가잖아요. 남자들 중에도 나 양심상 군에 못 가 그러면 쟤는 군에 안 가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이겠죠. 뭐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특히 최근에 미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 대통령이나 뭐 국무위원들이 그 미투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타고 가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불편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렇죠. 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다만 이제 감정이입을 해보면 이제 정치라는 것 또 이렇게 대통령 자리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힘든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 현대의 대중민주주의는 원래 민주주의가 그랬죠. 아테네에서부터. 또 로마도 제정이 들어온 1세기 이전에 약 500년 가깝게 진행되었던 공화정 시대가 있었죠. 로마에서도 민회에서 뭐 평민민회에서는 호민관을 뽑고 뭐 귀족들의 민회인 원로원에서는 뭐 최고 정무관을 뽑고 이런 게 다 민주주의였는데요. 그 로마 공화정을 봐도 그렇고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를 봐도 그렇고 민회 또는 500인 선거인단, 투표인단 이런 제도를 봐도 그렇고 이 민주주의는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고 욕망이 욕망을 제어하는 시스템이에요. 옳은 것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다수의 욕망을 추동하고 다수의 욕망을 대변하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정치제도나 선거제도는 욕망이 욕망을 제어하고 욕망이 욕망과 충돌하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대통령이나 대통령도 그렇고 뭐 정치를 하는 분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모든 정치인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욕망의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어떤 자리에 가려는 욕망 그리고 나의 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수의 대중이 분출하는 욕망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편승하고 그래서 부추기는 사람도 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중의 욕망을 추종하는 사람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려움이죠.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20대 남녀 그 성별로 지지율이 격차가 크게 나는 것 이런 것은 저는 대통령이 이성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부의 권한을 행사해 나가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보고요. 지금 20대들이 또 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저희 세대는 여자는 뭐 대학도 뭐 안 가도 그만이다 이런 시대였지만 지금 20대들은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거의 다 여자 선생님들이었고 말 잘 듣는 여자애들을 선생님들이 얼마나 예뻐해주고 나대는 남자애들을 얼마나 차별했는지를 몸으로 겪으면서 초등학교를 다닌 세대예요. 사실 우리가 뭐 군대도 가야 되고 여자들보다 특별히 뭐 받은 것도 없는데 아직 미혼이죠. 그렇잖아요. 자기 또래 집단에서 보면 여자들이 훨씬 유리하다고요. 자기들은 축구도 봐야 되는데 여자들은 축구도 안 보지. 공부하지. 자기들은 롤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롤도 안 하고 공부하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불리해. 선생님은 학교에서 대놓고 여자애들만 끼고 돌고
남자애들은 굉장히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자라온 아이들이 사회에 성차별이 있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닌데 오히려 우리는 자라면서 그런 거 없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러니까 정서적으로 볼 때 반발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다 모든 것이 조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지지율 하락을 오늘 뭐 데드크로스 생겼다고 갤럽 조사에서 못한다가 잘한다보다 1% 많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완전 잔치가 벌어졌죠. 이거는 뭐 제가 뭐 그전에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얘기했지만 예견된 거예요. 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국회의 선거 시스템, 대통령 중심제 이렇게 보면 이것은 2000년 전에 로마 콜로세움에서 벌어졌던 검투 경기 비슷해요. 진짜 잔인합니다. 박근혜 좋다고 올렸을 때가 언제예요? 5년 전이에요. 이명박 좋다고 올렸을 때가 언제예요? 10년 전이에요. 그렇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고 뽑았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지금 다 감옥 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동정하는 분들이라도 좀 있어요. 아니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된 거는 나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 가지 말고 사셨으면 나았을 뿐이 거기 가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쁘다고 보통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가를 수익 모델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정 여론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 검투사끼리 경쟁해서 한쪽이 쓰러지면 칼 탁 쳐들잖아요. 영화에 많이 봤죠? 글래디에이터 이런 거. 그러면 관중들이 막 하고 막 하잖아요. 응? 그럴 때 다수의 관중들이 이렇게 하면 황제가 딱 보고 있다가 욕망을 추종하는 거죠. 자기 인기를 위해서. 톡 하면 죽이는 거야. 그 게임과 비슷합니다. 거의. 욕망을 상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모든 언론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정치인을 어떻게 보냐 하면 욕망의 화신으로 봐요. 그렇잖아요. 다 모든 정치인을 사실상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중의 욕망을 이용하는 자들로 봐요. 이런 조건에서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거의 종교인 삘이 난다. 제가 보기에. 거의 신실한 가톨릭 신도의 자세 또는 성직자의 자세를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일치는 필연적이고요.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잔혹한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게임의 메커니즘을 모르고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떠밀려서 갔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뭐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가고 싶어서 가신 분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떠밀려서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옳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일은 안 하고 최소한 이것은 옳지 않아라는 판단을 확실히 하기 어려운 일부터 이건 확실히 옳아라는 일까지 그 범위의 일들을 그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막 안타까우시겠지만 이것은 현재의 정치 구조 대중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어떤 구조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언젠가는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1야당 지지율이 확 오르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남자 청년들이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고 있어 라고 답했다고 해가지고 그죠? 자유한국당 잘하고 있어. 이건 또 아니에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거라서 이 잔혹하기 짝이 없는 이 검투 경기의 메커니즘이 지금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뭐 이제 그런 대중의 그런 욕망을 무제한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표출시키고 있는 게 언론이죠.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 뭐 비주류 언론 말할 것 없이 이 언론사의 기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반지성주의 이런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무서워요.
뭐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저 신문 보도를 보고 있으면 끔찍해요. 뭐 여기 지금 문정부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뭐 탄핵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 쪽에 대해서 한 거, 뭐 이명박 씨 이렇게 되고 나니까 거기 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치인을 욕망의 화신으로 간주하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일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고요. 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가끔 이 현상들을 보고 있으면 확실히 호모사피엔스는 구제불능한 종이구나. 그런 느낌도 들지만 동시에 또 똑같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명박, 박근혜 같은 분들을 뽑았다가 또 그전에는 뭐 김대중, 노무현 또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뽑기도 하잖아요.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을 뽑았다가 똑같은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잖아요. 대중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그런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 자유한국당이 다시는 집권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추동하는 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정치 집단이거든요. 거기가 일어서려면 순식간에 또 일어서요. 그거 예, 저는 뭐 그래도 안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원래 이런 것이다. 예. 네, 저희 시간이 이제 9시가 돼서요. 선생님하고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안타까운 표정을 하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해요. 예. 진짜 마지막. 저는 지금 17살이고요. 방금 대답해 주신 답변을 듣고 생각이 든 게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10대 남자? 아니, 여자예요. 쏘리. 남자인 줄 알았어. 미안해요. 미성을 가진 남학생인 줄 알았어요. 뭘 어떻게 해요? 그건 별도의 강연이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답이 없는 문제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것은 사실상 누구도 답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아까 역사 공부를 왜 하냐라고 제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답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각자에게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래도 이제 범을 22번 남겨놓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아직 범을 한 70번 정도 75번 정도 남겨놓고 있을 22번이나 75번이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가 되게 중요하다. 그날 하루가. 어떤 날.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를 맞이하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어땠어? 라고 자기에게 물어보고 오늘 괜찮았어. 그러면 예,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안 괜찮았지만 이거는 내일을 위해서 안 괜찮은 걸 내가 참아야 돼.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힘들어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힘들어도. 내가 오늘 힘들게 보낸 오늘 하루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게 다가오면 괜찮아요. 힘들었지만 오늘 긴 날이었어. 그렇지만 괜찮았어.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 그것이 제가 찾은 답이에요. 하루를 잘 보내자. 하루를. 그래도 오늘 하루 어땠어? 괜찮았어.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살도. 예.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좋은 질문에 또 알쓸한 답을 해주신 우리 교수님들 박수 한번. 예.